저는 김진우다. 아침부터 도면을 들여다보며 선을 긋고 있었다. 한 번 긋고 멈췄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요즘 제 삶은 완벽에 가까웠다. 사무소는 바빴고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저를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곧 결혼을 앞둔 사람이기도 했다. 이유미와 예물 상자를 맞춰놓고 날짜 잡고 하객 리스트까지 정리했다. 단정했고 탄탄했다. 빈틈이 없어 보였죠. 사무소 창밖으로 햇빛이 번졌다가 구름에 가려졌다. 빛이 책상 위 모형의 모서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짧은 음영을 만들었다. 그 그림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 미세한 균열 같은 게 스쳤다. 근거 없이 불길했다. 저는 그 감정을 지우듯 볼펜으로 메모를 썼다. 무의미한 선이 종이에 얽혔다. 저녁에 이유미를 만났다. 이유미는 차분했고 단단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한 번 말하면 무게가 있었다. 저는 그런 이유미를 사랑했다. 그날도 이유미는 제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저는 식당 조명의 색을 보며 생각했다. 적당히 노랗고 부드러웠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부드러우면 좋겠다고. 저는 웃었다. 이유미도 웃었다. 둘이 함께 웃는 그 순간이 오래가길 바랐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은혜. 단단한 사람이다. 제 성장 끝마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있었다. 칭찬은 짧았고 지적은 길었다. 저는 그게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어왔다. 그날 어머니 목소리는 예민하게 가늘었다. 일정은 잘 챙기냐, 예단은 누가 준비하냐, 이유미 집안은 어떤가. 저는 차분히 대답했다. 대화는 매끄러웠다.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다. 그러고 나서 별다를 것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다 결혼 앞둔 집이 다 그렇다. 그렇지 않겠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며칠 뒤 이상한 낌새가 생겼다. 이유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에 알림 하나가 지나가던 걸 봤다. 이름은 없었고 내용은 짧았다. 시간 괜찮을까요? 저는 별뜻 없다고 넘겼다. 사람은 누구나 약속이 있고 연락이 있다. 저는 그 밤 조용히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에 깨서 물을 마시다 문득 그 문장이 떠올랐다. 마음이 건조했다. 목에 물을 넘기면서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 이유미는 결혼 준비를 꼼꼼히 진행했다. 메모를 만들고 견적을 비교하고 하나하나 체크했다. 그 모습이 예뻤다. 그러다 문득 눈이 마주치면 이유 없이 마음이 찔렸다. 이유미는 눈길을 피했다. 저는 딱히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배려일 때도 있다. 저는 그렇게 배운 사람이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는 척. 애매한 경계는 오래 버텨주지 않는다. 저는 그걸 알았다. 그래도 그 경계 위에 잠깐 서 있었다. 어느 오후 낯선 공기가 흘렀다. 사무소 로비에서 어머니를 봤다. 불쑥 나타난 사람이 당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저는 놀라서 다가갔다.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표정을 다듬었다. 점심 먹자. 저는 어색하게 웃고 따라 나섰다. 차 안은 말라 있었다. 에어컨이 돌아갔지만 바람이 차갑게만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어머니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입을 열었다. 결혼 서두르지 말자. 저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어머니 눈빛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눈빛이었다. 며칠 후 이유미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다. 말할 듯 말하지 않았다.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하자고, 준비가 힘들면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들이 얇은 필름처럼 허공에 뜬 채 내려앉지 않았다.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밤에 걸음을 길게 걸었다. 바람이 이마에 닿았다가 금방 사라졌다. 불안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저는 모르는 척 속도를 조금 더 냈다. 그 다음 주말 이유미가 집 앞까지 배웅을 나와주었다. 계단 끝에서 발을 멈추고 저를 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정도는 때로 숨김이다. 저는 묻고 싶었다. 그런데 입이 닫혔다. 침묵이 어색한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안전했다. 우리는 침묵을 택했다. 그 선택이 대가를 가져올 줄 알면서도. 시간이 흘러 날짜가 가까워졌다. 청첩장은 이미 나갔다. 친지들 전화가 빗발쳤다. 축하한다는 말에 감사 인사를 돌렸다. 저는 바빴고 그 바쁨이 좋았다. 바쁨은 생각을 밀어낸다. 생각이 밀리면 감정도 잠깐 뒤로 물러난다. 저는 그 틈에 숨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알았다. 어머니가 이유미를 만났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듣지 못했다. 다만 눈치가 말했다. 어머니의 말끝과 이유미의 눈빛 사이 어딘가에 낯선 홈이 있었다. 그 홈은 인위적으로 파인 자국 같았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유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했다. 짧고 단단했다. 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숨겨진 게 있다는 걸. 결혼식 리허설 전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모델을 돌려봤다. 통로의 넓이, 채광의 각, 인면의 리듬. 완벽하게 맞춘 퍼즐처럼 딱딱 들어맞았다. 하지만 제 삶의 어디선가 미세한 소리가 났다. 깨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아주 얇은 유리 가장자리가 손가락에 긁혀나는 느낌. 저는 고개를 들었다. 빈 사무실 천장이 낮게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다. 숨을 크게 쉬었다. 깊게 들이키고 천천히 내쉬었다. 목덜미의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저는 웃었다. 이유미도 웃었다. 사진사는 괜찮다고 했다. 좋은 장면이라고 했다. 셔터가 몇 번 더 눌렸다. 그중 몇 장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저는 그런 제 표정을 보며 마음 한쪽이 쑥 꺼졌다. 우리가 포즈를 취하는 그 순간 밖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판을 다시 그리고 있었다. 저는 모르는 척했고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 침묵이 균열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다. 저는 그 균열을 손으로 쓸어보는 상상을 했다. 거칠었다. 이미 손끝이 스쳤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빛이 꺼지지 않았다. 균열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저는 알았다. 완벽했던 삶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렀다.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꽃은 향기를 뿜었고 사진은 웃음을 고정했다. 저는 이유미의 손을 잡고 걸었다. 손은 차갑지 않았다. 그러나 온기가 깊지 않았다. 제 손바닥에서 미묘한 빈 공간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축하를 건넸다. 저는 인사했다. 형식과 의식은 완벽했다. 그래서 더 아렸다. 신혼집으로 들어왔다. 박스들이 쌓였다. 택배칼로 테이프를 슥슥 잘랐다. 그 소리가 낯설게 귀에 박혔다. 접시를 꺼내고 컵을 놓고 책을 정리했다. 모든 게 자리를 찾았다. 단 한 가지 마음만 자리를 잃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고 늦게 들어왔다. 작업실 냄새가 몸에 배었다. 집에 들어오면 조용했다. 이유미는 저를 맞으며 따뜻한 물을 내주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서로 피곤했으니까. 저는 그 말로 저를 설득했다.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관리된 차분함이었다. 저녁은 같이 먹었느냐, 반찬은 남았느냐, 살림은 잘하느냐. 말끝에 미세한 가시가 붙어 있었다. 저는 못 들은 척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다. 일을 할 때 집중을 흐트리지 말라고.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저는 대답했다. 알겠다고.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속에서는 모래가 사각거렸다. 가장이라는 말은 무겁고 넓고 끝이 없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이유미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별뜻 없는 질문처럼 던졌다. 저는 그 태도를 알았다. 압박은 늘 부드럽게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굳어진다. 저는 말렸다. 너무 심하게 묻지 말자고. 어머니는 웃었다. 너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저는 입을 다물었다. 늘 그 논리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이유미는 살림을 챙겼다. 꼼꼼한 사람답게 리스트를 만들고 지출을 기록하고 일정을 맞췄다. 다만 이유미의 눈빛은 자주 멀어졌다. 식탁 위에서 가만히 숟가락을 들다가 멈칫할 때, 창밖을 향해 여행하듯 시선을 던질 때 저는 그 눈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설계도면 현장의 냄새, 콘크리트가 굳어갈 때 나는 미세한 열의 떨림. 이유미에게 건축은 여전히 몸의 일부였다. 저는 그걸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는 일이 버릇이 되어갔다. 하루는 저녁을 먹다 이유미가 물었다. 사무소는 요즘 어떤가? 저는 대답했다. 큰 프로젝트가 곧 들어온다고. 팀을 2개로 나눠서 진행할 거라고.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속으로 비늘이 일어섰다. 이유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끊겼다. 그 끊김이 길게 늘어졌다.
저는 밥그릇의 표면만 봤다. 반짝이는 유약에 제 얼굴이 찌그러져 비쳤다. 보기 싫었다. 눈을 돌렸다. 며칠 뒤 어머니가 집에 왔다. 미리 말하지 않았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 과일 상자가 있었다. 저는 난처했다. 그래도 드렸다. 거실에 앉아 차를 내왔다. 어머니는 집안을 천천히 훑었다. 구석을 보더니 정리 상태를 칭찬했다. 그 말끝에 또 가시가 있었다. 결혼했으면 결혼답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웃음으로 넘겼다. 그때 이유미가 조용히 말했다. 노력하고 있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다. 노력만으로 되는 게 있다고. 방을 가르는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화면만 움직였다. 음성은 낮췄다. 그 무의미한 영상이 숨구멍 같았다. 이유미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는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이유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결혼하고 나서 내가 많이 변했다고. 저는 고개를 돌렸다. 변한 건 사실이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었다. 제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저는 양쪽을 보느라 뿌리를 놓치고 있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요즘 두렵다고. 모든 걸 지키고 싶은데 두 손이 모자라다고. 말하고 나니 허탈했다. 마치 고백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다. 다음 날부터 이유미는 더 조용해졌다. 대신 손이 빨라졌다. 집안일은 술술 돌아갔다. 완벽에 가까웠다. 완벽은 때로 불행의 다른 얼굴이다. 저는 밤에 서랍을 정리하다 작은 메모 종이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리스트처럼 보였다.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낯익은 회사 이름도 있었다. 날짜는 비어 있었다. 저는 종이를 덮었다. 아무것도 본 적 없다는 듯 덮었다. 그러면서도 심장은 두드렸다. 그 리듬은 불길의 속도와 닮아 있었다.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렀다. 점심자리에서 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집중해야 한다고. 결혼이 너의 일을 흐리게 해선 안 된다고.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어머니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유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조금 화가 났다. 그러나 화를 내면 지는 싸움이었다. 저는 숨을 삼켰다. 오늘은 그냥 밥만 먹자고 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칼날처럼 얇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저는 우산을 사지 않았다. 비를 맞고 싶었다. 몸을 적시면 머리가 비워질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셔츠가 젖어 있었다. 이유미가 수건을 건넸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때 이유미가 갑자기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아주 얇고 길게 늘어진 웃음. 이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더 조용해졌다. 두 사람 사이의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는 가운데 서 있었고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했다. 제 발밑 바닥은 단단하지만 제 안쪽 땅은 물러지고 있었다. 그 물러짐이 끝내 무너짐으로 갈 거라는 예감이 손등을 스쳤다. 저는 손등을 한번 문질렀다.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았다.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규모가 컸다. 도시와 사람의 동선을 동시에 설계해야 했다. 복잡했고 흥분됐다. 저는 밤을 쪼개쓰며 흐름을 만들었다. 팀원들에게 설명했다. 손짓으로 동선을 그렸다. 설명이 빠르게 흘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저는 그 감각에 기대어 서 있었다. 일할 때만 살았다. 그게 위험하다는 것쯤은 알았다. 그래도 매달렸다. 집에서는 균열이 커졌다. 이유미는 조용히 움직였고 손은 더 빨랐다. 하루는 새벽에 깼다. 부엌에서 작은 불이 켜져 있었다. 이유미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다. 종이의 결, 펜의 흔적, 도시 이름. 제 언어였다. 저는 말하지 않았다. 돌아섰다. 문틈 사이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 공기는 싸늘했지만 선명했다. 저는 잠으로 도망쳤다. 잠은 얕았다. 꿈에 잔소리가 섞였다. 깨고 나니 목이 말랐다. 아침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밤에 잠이 안 왔냐고. 이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유미가 요즘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그 침묵을 긍정으로 읽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나를 믿으라고 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복도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 빛이 벽을 벗겨내는 것 같았다. 며칠이 더 지나고 저는 사실을 알았다. 정확히는 확인했다. 이유미가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조용히 서류를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고 오래된 연락처를 하나씩 되살리는 중이었다. 저는 화가 났다기보다 당황했다. 왜 숨겼을까가 먼저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당연했다. 숨길 수밖에 없다. 저는 어머니와 사이에 서서 애매한 표정을 지어왔다. 믿어달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변명조차 약했다. 저녁에 이유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시 일을 하려는 거냐고. 이유미는 고개를 들었다. 네라고 했다. 짧았고 분명했다. 이유미 눈동자에 불이 켜졌다. 작고 선명한 불. 저는 말문이 막혔다. 그 불은 제가 알고 있던 이유미의 본래 색이었다. 제가 사랑했던 색. 동시에 우리 집을 건조하게 만드는 불씨이기도 했다. 저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 소리가 숨이 아니라 흉터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어머니가 찾아왔다. 예고 없이 문이 열렸다. 저는 놀랐다. 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낮게 말했다.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거실에 앉아 공기부터 냉각됐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알고 있다고. 복직을 준비하는 것. 그 말과 함께 집안의 모든 소리가 꺼졌다. 냉장고의 저음도, 시계의 초침도, 바깥의 자동차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유미를 봤다. 이유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했다. 너의 야망이 아들을 망친다고. 단정이었다. 계속해서 단정. 이유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그 사이에서 말을 찾았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걸린 모래 같았다. 어머니는 더 밀고 들어왔다. 결혼이라는 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지금 필요한 건 너의 욕심이 아니라 진우의 집중이라고. 집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창문에 김이 생길 만큼 차갑고 뜨거웠다. 서로의 열이 부딪히는 온도였다. 저는 그때라도 나서야 했다. 말해야 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겨우 한마디. 그만하자. 어머니는 저를 봤다. 잠깐 말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언제나 저를 무력하게 했다. 이유미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내 인생이 내 욕망만은 아니라고. 내 일은 내 호흡이라고.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힘이 있었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다. 균열은 소리를 냈다. 며칠 후 진짜 사건이 터졌다. 어머니가 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다. 종이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계약서였다. 낯선 어조로 씌어진 요구와 조건. 결혼을 전제로 꿈을 포기하라. 집중을 흐릴 행동을 금한다. 보상은 명시한다. 문장들이 건조했다. 건조한 만큼 잔혹했다. 저는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이 종이가 이유미의 손에 건네졌었구나. 그 순간 수많은 퍼즐이 맞춰졌다. 이유미의 침묵, 얇은 미소, 밤의 그림자. 저는 종이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말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감추는 건 더 큰 상처라고. 저는 어지러웠다. 진실이라는 말이 무기로 휘둘려질 때 그건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었다. 저는 이유미를 찾아갔다. 이유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를 했다. 숨겼다고. 그때의 표정은 참담했다. 저는 화를 내지 못했다.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올라왔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가뒀다. 저는 둘 다 밀어내지 못했다. 제 무능이 모든 것을 한가운데로 끌어다 놓고 있었다. 저는 벽에 기대 섰다. 벽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 단단함을 나눠 갖고 싶었다. 하지만 제 내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방황했다. 어머니와 이유미를 동시에 떠올리면 머리가 아팠다. 도면 위 선이 휘어졌다. 일정이 틀어졌다. 사무소 분위기가 거칠어졌다. 팀원들이 눈치를 봤다.
저는 웃었다.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밤샘을 했지만 집중은 깊어지지 않았다. 커피도 더 진하게 내렸지만 머리는 맑지 않았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손바닥 안에서 맥이 뛰었다. 그 박동이 조급의 리듬이었다. 대형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 날 저는 실수를 했다. 핵심 도면의 버전이 바뀌지 않은 채 제출됐다. 수치가 어긋났고 단면이 꼬였다. 회의실 공기가 급히 식었다. 발주처의 표정이 굳었다. 저는 사과했다.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늦었다. 미간이 모였다. 의자의 등받이가 멀어졌다. 그 순간 제 등뼈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 끝에서 팀장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괜찮냐고 물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어머니는 알았다. 전화가 왔다. 왜 그랬냐고. 너답지 않다고. 저는 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울리지 않았다. 곧 다시 울렸다. 이유미였다. 목소리는 낮았다. 미안하다고 했다. 모든 게 내 탓 같다고. 저는 웃음 같은 한숨을 내뱉었다. 누구의 탓인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일은 터졌다. 저는 말했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이유미는 조용히 알겠다고 했다. 전화가 끊기고도 귀에서 소리가 울렸다. 텅 빈 종소리 같은 소리. 집에 돌아오니 또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와 있었다.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유미와 마주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공사장 먼지처럼 무거웠다. 저는 문간에서 멈췄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이 사태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이유미는 조용히 맞섰다. 희생의 요구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들이 부딪혔다. 표면은 공손했지만 날은 숨겨져 있었다. 저는 손을 들었다. 그만하자고 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말이 터졌다. 이유미가 저를 향해 말했다. 결혼 후 커리어를 포기한 것이 당신 탓이라고. 저는 멈췄다. 그 말은 사실과 감정 사이에 걸쳐 있었다. 저는 이유미의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 하지만 제가 지켜주지도 못했다. 말로만 응원하고 행동은 비켜섰다. 그게 탓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저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다. 너의 성공을 위해 그랬다고. 저를 위해서였다고. 제 인생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밀어내는 게 어느 순간 당연히 되었던 것이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보았다. 이 집 안에서 누구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각자의 거울만 보고 있었다. 침묵이 왔다. 무겁고 눅눅한 침묵.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작아졌다. 몸 안이 빈 통처럼 울렸다. 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건축가라는 이름도 소장이라는 타이틀도 다 종이처럼 얇아졌다. 바람이 불면 찢어질 것 같았다. 저는 주방으로 가 물을 길게 마셨다. 물맛이 없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방 안을 깨웠다.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뒤 발주처 통보가 왔다.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도시가 멀었다. 제가 설계하던 선들이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허탈했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냥 텅 비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걸었다. 다리가 아파질 때까지 걸었다. 길가 가로수의 껍질을 손끝으로 긁었다. 거칠었다. 제 마음과 닮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이유미는 이미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문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는 거실에 앉아 불을 끄고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별 모양 천장등의 윤곽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살아온 날들이 하나둘 지나갔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던 좁은 골목, 처음 설계를 올렸던 밤의 떨림, 이유미와 첫 전시를 보던 날의 고요. 다 지나갔다. 남은 건 숨뿐이었다. 거친 숨. 몇 번이고 크게 들이켰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울음이 목 뒤에서 웅크렸다. 저는 끝내 울지 못했다. 울음마저 사치처럼 느껴졌다. 저는 그 밤을 통째로 버텼다. 새벽 공기가 빗물처럼 스며왔다. 몸이 식었다. 그때 마음 한복판에서 조용히 다짐이 태어났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무너졌다면 처음부터 다시 쌓겠다고. 아무도 대신 쌓아주지 않을 거라면 내 손으로 바닥부터 다지겠다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쪽을 향해 첫 걸음을 옮겼다. 저는 빈털터리가 됐다. 통장에 남은 숫자는 앙상했고 사무실 간판은 내려왔다. 그날 새벽 빈 책상 위에 앉아 손을 깍지 끼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툭툭 소리를 냈다. 어둠 속에서 마음이 가라앉았죠. 그런데 바닥이 닿고 나니 이상하게도 확실해졌다. 더 떨어질 곳이 없으면 이제 올라가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목 안쪽이 따가웠다. 그래도 고개를 들었다. 그때 박서준이 연락을 했다. 오래된 선배, 제가 처음 도면을 펼쳤을 때 옆에서 연필을 깎아주던 사람. 작은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았죠. 박서준은 제 눈을 보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요즘 표정이 영 아니라고. 그러더니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다. 종이 특유의 건조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 안에는 제가 보아야 할 기록들이 있었다. 박은혜가 이유미에게 건넸던 그 종이의 사본, 그리고 이유미가 숨겼던 자료의 복제본.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다. 읽을수록 속이 서늘해졌다. 역겨움과 슬픔이 교차했다. 그래도 끝까지 봤다.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박서준은 말해줬다. 너의 재능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내 안의 열정을 내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그 말이 심장에 박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허리를 곧게 폈다. 기존의 모든 연결이 끊긴 자리에서 저는 작은 책상 하나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낡은 빌딩 3층 끝방을 얻었다. 햇빛은 비스듬히 들어왔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다. 그래도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들어오면 사람도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믿었다. 처음 받는 전화는 소음과 다름없었다. 작은 인테리어 문의, 불확실한 리모델링 상담, 도면만 그려달라는 단발성 요청. 모두가 저를 시험했다. 저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현장도 바로 나갔다. 낡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을 재고 바닥의 수평을 확인하고 골조의 건강을 귀로 들었다. 발로 듣고 손으로 이해했다. 현장은 늘 진실을 말한다. 덥고 좁고 지저분했지만 저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밤에는 계획표를 다시 썼다. 첫 달엔 비용을 줄이고 둘째 달엔 작은 수주를 모으고 셋째 달엔 사례를 원고처럼 정리해 온라인에 올렸다. 제 이름을 작게 적었다. 부끄럽지 않게, 과장하지 않게 오롯이 결과만 보여줬다. 글을 쓰면서 숨이 고르게 정돈되는 걸 느꼈다.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다. 주변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전화가 하나 둘 늘었다. 저는 급하게 욕심내지 않았다. 눈앞에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 이름을 부르고 사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 공간이 필요한지 묻고 또 물었다. 답은 도면보다 먼저 사람에게 있었다. 어느 날은 공사비를 깎아달라는 요구가 거칠게 몰아쳤다. 저는 단호하게 기준을 지켰다. 납득할 수 있는 범위만 협상했다.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것들은 끝까지 지켰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한숨이지만 비겁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것을 내보내고 필요한 것을 붙잡으려면 숨이 깊어야 한다. 저는 물을 마시고 다시 연필을 들었다. 가장 작은 프로젝트를 맡았다. 오래된 빵집의 개선이었다. 주방과 매장을 구분하는 선을 다듬고 동선을 반 바퀴만 비틀어줬다. 손님이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을 20% 줄였고 대기 동선을 그림자처럼 옆으로 빼냈다. 미세한 각도 차이가 체감의 차이를 만들었다. 오픈 첫날 빵 냄새가 골목을 메웠다. 가게 주인의 얼굴이 환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 표정을 봤다. 온몸이 따뜻해졌다. 이 감각을 잊고 있었구나.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봤다. 며칠 후 박서준이 제 작은 사무실에 들렀다. 허름한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다. 저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멀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길이 열린다. 저는 그 길을 내 다리로 걸어갈 것이다. 누가 뒤에서 밀든 말든 저는 앞으로 간다. 혼자라도 간다. 혼자여서 더 정확하게 본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작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는 다짐했다. 복수는 언젠가 오겠지만 먼저 쌓자. 나를 먼저 세우자.
그리고 언젠가 무너뜨려야 할 것을 정확히 무너뜨리자. 순서가 중요하니까요. 입소문이 번졌다. 작은 사례들이 모여 하나의 선이 되고 그 선이 제 이름을 끌어올렸다. 어느새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의뢰가 겹겹이 놓였다. 주거 리모델링, 골목 상가 재생, 소형 문화공간 조성.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었다. 작지만 사람의 숨이 정확히 닿는 일들. 저는 디테일을 높이고 운영의 편의를 설계에 녹여냈다. 사용자의 손과 눈, 발의 습관까지 도면에 기록했다. 결과는 솔직했다. 공간이 편해졌다. 편하면 돌아오고 돌아오면 유지되고 유지되면 이름이 남는다. 제 이름도 그렇게 남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저는 정보를 모았다. 박은혜와 이유미가 얽힌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다. 크고 화려하고 위험한 유형. 수익을 극단까지 끌어올리려는 계산이 과했다. 보고서를 읽자 곧바로 몇 가지 약점이 눈에 들어왔다. 필수 안전 비용의 축소, 공정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자재 변경, 주민 협의 절차의 생략 가능성. 오래 현장을 밟은 눈은 속임수를 알아본다. 저는 수첩을 펼쳐 조목조목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였다. 먼저 공론의 문을 두드렸다. 관련 위원들과 소규모 간담회에 참석해 기술적 쟁점을 데이터로 짚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밀었다. 예산표의 빈칸, 도면의 모순, 구조 검토의 누락. 저는 분노를 삼켰다. 대신 정확함을 꺼냈다. 회의장의 공기가 서서히 기울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펜촉을 세웠다. 그 순간 알았다. 균열은 이미 있었다. 다만 누가 먼저 손가락을 넣어 벌리느냐의 문제였다. 같은 시기에 지역 언론의 공간 안전과 공공성에 대한 기고를 연재했다.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비용과 생명 사이의 비율을 사람의 언어로 풀어냈다. 제 이름이 기사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예전과 달랐다. 이번엔 화려함이 아니라 단단함으로 올라갔다. 저는 매일 아침 책상을 정리하고 저녁이면 다음 날의 논점을 한 줄로 적었다. 감정의 파도를 낮추고 사실의 뼈대를 세웠다. 마침내 심의의 날이 왔다. 회의실은 차가웠다. 저는 침착하게 발표를 들었다. 반대석에 앉은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다. 박은혜의 사람들, 그리고 자료 속에 남은 이유미의 흔적. 마음 한쪽이 저렸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 제 차례가 오자 저는 필요한 말만 했다. 도면의 이 부분이 시민의 동선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공종간 간섭이 공기 지연과 비용 폭탄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견했다. 대체 시나리오를 제안하며 비용과 시간, 안전의 균형점을 숫자로 보여줬다. 한 문장씩 짧게 정확하게. 말이 끝나자 정막이 왔다. 정막 뒤에 질문이 터졌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고 검증 가능한 것은 근거를 냈다. 회의실의 바람이 달라졌다.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다. 프로젝트는 조건부 재검토로 넘어갔다. 사실상 중단이었다. 이어서 내부의 허점들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다. 탐욕은 늘 어두운 곳에 발을 딛는다. 발자국은 남는다. 저는 그 발자국을 조용히 조명했다. 누가 소리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은 결국 무게로 판을 바꾼다. 박은혜와 이유미가 함께 서 있던 거대한 판이 삐걱거렸다.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무너졌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제 앞에 왔다. 익숙한 얼굴, 다른 표정. 박은혜는 피곤했고 이유미는 말라 있었다. 두 사람은 용서를 구했다. 자기 나름의 이유를 말했고 그때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게 최소한의 단단함을 붙잡았다. 저는 말했다. 당신들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았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눈이 시렸다.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아니었다. 그냥 바람 때문이었다. 저는 등을 돌렸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복수는 완성됐다. 생각보다 조용한 결말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며칠 뒤 제 사무실에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중형 복합문화공간. 예전 같으면 떨렸을 일인데 저는 담담했다. 도면을 펼치고 사람을 불렀다. 사람들을 모아 서로의 목소리를 듣게 했다. 소리를 설계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그러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저는 깨달았다. 내가 무너뜨린 건 사람의 삶이 아니라 삶을 흉내내던 빈 껍질이었다.
이제 채워야 한다. 진짜로. 큰 소음이 잦아들었다. 복수의 끝은 허무하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달랐다. 빈자리가 있었고 그 빈자리는 곧 햇빛으로 채워졌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렸다. 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보며 마음을 고르게 했다. 잔에 닿는 향이 조용히 방을 채웠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늘의 첫 문장을 적었다. 설계의 첫 선, 일기의 첫 줄, 감사의 첫 단어. 시작은 늘 작았다. 작아서 좋았다. 사무실은 분주했다. 그러나 더 이상 쫓기지 않았다. 팀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에 한 번은 모두의 손을 빌렸다. 작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칭찬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공간을 확장한다. 저는 그걸 늦게 배웠다. 그래도 배웠다.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 작업자들과 눈을 맞췄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생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실수하지 않게 제 설계가 그들을 돕게 디테일을 손봤다. 마음이 단단해졌다. 퇴근 후엔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났다. 얇게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일은 서투르지만 따뜻했다. 저는 듣는 연습을 했다. 말을 줄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은 박서준과 늦게까지 걸었다. 선배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다. 그 한 번의 손길이 어떤 말보다 컸다. 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었다. 가끔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걸 봤다. 웃음소리가 멀리서 밀려왔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림자가 늘고 줄었다. 그 단순한 변화가 아름다웠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가족이라는 주제. 제가 놓쳤던 것, 제가 오해했던 것. 가족은 누군가의 꿈을 꺾어 만든 평온이 아니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춰주는 동행, 때로 다른 길을 허락하는 신뢰였다. 저는 무릎 위에 얹힌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 흉터마저 정겹게 느껴졌다.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을. 그리고 저는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천천히 마음을 돌렸다. 박서준, 몇몇 팀원, 첫 수주 때 함께 고생한 의사결정자들, 이름을 하나씩 적어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이 왔다. 짧지만 진했다. 응원한다는 말, 덕분에 버텼다는 말. 그 말들이 제 안의 빈 곳에 조용히 채워졌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으로 서지 않았다. 이미 서 있었다. 그 위에 감사만 얹었다. 어느 날 사무실로 한 사람이 찾아왔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었다. 동네 낡은 도서 공간을 다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예산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반짝였다. 저는 기꺼이 시간을 내겠다고 했다. 설계비를 줄이는 대신 운영 매뉴얼을 함께 만들고 주민들과 워크숍을 열었다. 아이들의 손이 벽에 닿고 어른들의 이야기가 테이블에 앉았다. 공간이 사람을 모았다. 저는 구석에서 그 풍경을 보며 숨을 길게 들이켰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거창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눈앞에 사람이 환하게 웃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마음에 붙들었다. 밤이 오면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상처는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그 자국 위에 살이 붙는다. 다시 강해진다. 저는 그걸 믿었다.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조용히 감사했다. 여전히 제 곁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제 머리칼에도 얇은 은빛이 더해졌다. 저는 책을 썼다. 제목은 진정한 삶의 건축. 도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 이야기로 흘러가는 책. 실패의 기록을 숨기지 않았고 부끄러움도 덮지 않았다. 어머니와 이유미, 박서준, 그리고 수많은 현장의 손들이 등장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문장으로 세웠다. 선은 사람을 위해 그어야 한다. 공간은 관계를 품어야 한다. 건축은 결국 살아가는 태도다. 한 문장씩 다듬으며 밤을 보냈다. 원고의 끝을 찍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다. 울진 않았다. 그날은 조용히 잤다. 책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아마도 제 이야기가 흔한 이야기였기 때문일 거다. 누구나 균열을 겪고 누구나 무너지고 누구나 다시 세우니까. 강연을 다녔다. 사람들 앞에 서서 처음으로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고 믿는 태도가 다음 선을 그린다고. 강연이 끝나면 누군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고맙다고 했다. 저는 그 손을 2손으로 감쌌다.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다.
그 온기는 오래 머물렀다. 사무실은 또 조금 자랐다. 하지만 저는 크게 키우지 않았다. 성장보다 균형을 원했다. 젊은 동료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다. 도면을 그리기 전에 사람을 그리라고. 건축은 재료와 구조 이전의 삶이라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 잔소리 같았고 누군가에게는 등불 같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시간이 답을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제 삶에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이름은 여기서 굳이 적지 않겠다. 다만 그 사람은 제 슬픔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함께 앉아 조용히 들어줬다. 웃을 때는 같이 웃었고 멈춰야 할 때는 말없이 멈춰줬다. 저는 놀랐다. 누구나 빠르게 해결하려 드는 시대에 그 사람은 느리게 머물러줬다. 느림은 배려였다. 저는 그 느림에 길에 잠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서로의 서랍에 여분의 칫솔을 놓았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일상의 작고 선명한 행동. 주말이면 시장에 갔다. 채소를 고르고 꽃을 한 다발 샀다. 집에 돌아와 작은 화병에 꽃을 꽂았다. 햇빛이 꽃잎을 비추고 물이 반짝였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라디오의 낮은 목소리. 평범하고 단단한 소리들. 우리는 식탁에 앉아 하루를 나눴다. 제 마음이 너울처럼 잔잔히 흔들렸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는 알았다. 무너지지 않는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 받쳐주기 때문이라는 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저는 답장을 보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축하 가운데 저는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삶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건축이다. 그 문장이 제 등을 밀었다. 저는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살 거다. 도면을 펼치고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필요한 선만 그을 것이다. 그리고 퇴근길에 꽃을 한 다발 살 것이다. 집에 들어가 현관을 열면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맞아줄 것이다. 그 소리가 제 하루의 완성이다. 저는 이제야말로 진정한 삶을 시작했다고 느낀다. 균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균열 덕분에 빛이 들어오니까. 저는 오늘도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여기 내가 지은 집. 사람으로 쌓은 집. 이 집에서 나는 산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